네, 인공지능 1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신경망과 딥러닝 모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에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단일 뉴런의 기능과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와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네,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잠깐 리뷰를 하면, 네, 우선 하나의 뉴런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어, 그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선형인 그런 모델을 나타내게 된다 그랬고, 그런데 어,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이제 결정 경계 선형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멀티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을 구성하면은, 네, 여기에 적절히 이제 가중치 파라미터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비선형 경계를 갖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상단 그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단일 뉴런이라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을 결정하는 뉴런이 있고, 그 뉴런이 계산한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받아서 그 다음 단에 계산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또 여러 개의 아웃풋으로 표현된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인풋, 그 다음에 중간단에 계산하는 걸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X로부터 H, 또 H로부터 O가 계산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싱글 뉴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입력의 가중치를 곱한 합에다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아웃풋이 결정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풋 아웃풋 관계를 갖도록 모델이 학습되는 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수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여기 WH라는 이런 가중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에러를 나타내는 함수를 이 가중치에 대한 변화량을 미분을 해보면 체인 룰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단일 뉴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결과와 같은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히든 레이어가 있어서 히든 레이어로 가는 그 앞단의 웨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량, 어, 이 에러에 해당하는 J라는 이 함수의 변화량을 계산한다면, 네, 역시 체인 룰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을 또 각각의 우리가 H에 대해서 미분한 양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네, 그 과정을 우리가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여기 y-5라고 되어 있는 것, 이 에러에 해당하는 양이 어, 아웃풋 단에서부터 인풋 단 쪽으로 전파되어 나가서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결국 되는 거고, 네, 이 지금 WX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 WX의 변화가 최종 에러에 미치는 그 양이 어떻게 결정되나 그걸 나타내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이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면 트레이닝 한다 이런 표현을 또 쓴다고 했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것은 여기 이제 박스 안에 기술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데이터의 X와 Y로부터 XY의 디멘전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둔다고 했을 때 히든 레이어에 몇 개의 뉴런을 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구조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 각각의 레이어의 가중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초기화한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X로부터 아웃풋을 계산하고, 네, 그것과 주어진 데이터의 Y와의 차이로부터 에러 값을 계산하는데, 그것이 아웃풋 단에서부터 인풋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계산이 되는 형태가 된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W 값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손으로 쓴 글씨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 하나로 내가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우리 학습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모델의 구조는 어, 이 글자를 나타내는 이미지의 픽셀 값들을 우리가 인풋으로 받을 거니까 그 이미지의 레졸루션에 따라서 이 example 같으면 784개 28 by 28 픽셀의 이미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했을 때 784개의 픽셀 값을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은 10개의 아웃풋을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 몇 개인가의 뉴런을 두어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정의하면 여기에 어떻게 되죠? 대략 한 8,000개 내외의 그런 가중치 값들이 이제 설정돼야 되는데 그 가중치 값을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계산한 다음에 에러를 뒤로 전파하면서 가중치를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된다. 그죠? 우리가 웨카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걸 한번 봤고 이제 그 모델의 복잡도가 올라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학습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만 그리고 많은 이포크를 거쳐서 학습을 해야만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딥러닝 모델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이 계산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를 잠깐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각각의 뉴런이 가중치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미지 인풋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디텍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가로선에 해당하는 픽셀 부분에 높은 가중치가 설정되고 나머진 거의 0이라면 이 뉴런은 상단에 그 가로선이 있을 경우에 아웃풋을 1로 내는 그런 뉴런이 되겠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여러 뉴런이 바로 그런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또 그것들의 조합으로 조금 더 하이 레벨의 어떤 특징들을 또 잡아내는 뉴런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것들이 조합해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을 우리가 구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뉴런이 구에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가 인풋으로 그런 픽셀 값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일러내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좀 더 하이 레졸루션의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수많은 다양한 오브젝트 중에 하나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그러면 예, 이 앞에 숫자를 인식하는 거에서 우리가 예로 든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더 많은 레이어에서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까지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어를 그럼 늘리면 항상 그럼 성능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느냐,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히든 레이어만 있으면 임의의 그 난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레이어를 두 개, 세 개 두게 되면 조금 더 그 이제 좋은 그 높은 어떤 정확도의 모델을 우리 학습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또 레이어를 늘린다고 해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확도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레이어를 그러면 많이 두게 됐을 때는 음, 어떤 경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vanishing gradient라는 문제입니다. vanishing gradient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나가는데 그레디언트 값이 소실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뉴런 하나가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을 계산할 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예컨대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아웃풋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 단에서부터 그러면 에러에 해당하는 양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쭉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서 그 계산을 한 것이 있었죠. 잠깐 돌아가 살펴보면 네, 지금 이 그림에서 WX라는 그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는 그 이제 가중치에 대한 업데이트식을 그레디언트 미분을 해서 이제 얻었는데 여기 보면 네,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들어가냐 하면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G로부터 H 혹은 G로부터 O를 계산할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그걸 미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항이 생긴 거죠. 액티베이션 펑션을 왜 시그마라고 표현하면 이게 미분된 항이 지금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만약에 한 단에 히든 레이어가 더 있다면 네, 이것들로부터 뭔가 전파된 그 에러에 의해서 그 전단의 또 가중치를 계산하는 그런 미분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해보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에 해당하는 항이 또 등장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아웃풋을 0에서 1까지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아웃풋이 0이나 1로 가까워질수록 즉 이 부분에서 보면 이 함수의 기울기가 0에 가깝게 되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실제 미분하면 네, 우리가 이런 어, 형태로 지금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미분한 함수를 우리가 그려보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 즉 네, 이쪽 양 끝단으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어떤 값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한 양이 네, 이 백으로 전파되면서 계속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0에 가까운 값이 계속 곱해지다 보니까 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게 되면 그레디언트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파라미터, 이 가중치의 변화량도 0에 가까워질 테고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이 돼도 이 파라미터 값이 충분히 이제 변경이 되지 않아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제 딥러닝의 다양한 모델들은 이런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굉장히 이 레이어가 많아질 때 생기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이제 그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 단순한 레이어만 많은 구조가 아니라 에, 그 어떤 태스크에 대한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구조를 갖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하는 알고리즘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신경망에 기반한 모델이고 예, 멀티플레이어,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어떤 숫자를 인식하는 거 예를 본 것처럼 인풋으로부터 어떤 특징들을 로우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까지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딥한, 즉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갖는 신경망 모델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딥러닝 모델들은 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히든 레이어를 갖는다.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근의 모델들은 수백 개의 레이어를 갖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얘기했는데
각각의 뉴런이 아웃풋을 계산하는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도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든지 우리 좀 이따 얘기할 렐로 같은 이런 다른 형태의 함수들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우리가 코스트 펑션 혹은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네, 그냥 퍼셉트론에서 우리가 멀티레이어를 얘기했을 때 어, 실제 값과 아웃풋의 제곱의 합 차이의 제곱의 합, 민 스퀘어 에러를 이야기했었고 또 크로스 엔트로피를 우리가 로스 함수로 정의하거나 혹은 힌지 로스 등등 다양한 형태의 로스 함수를 정의해서 우리가 적용하려는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다양한 로스 함수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구조를 갖는 딥러닝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어, 그 최근까지 뭐 연구되고 있는 그 모델들을 다 이야기한다면 아마 수백 종류의 이상의 어떤 딥러닝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모델, CNN 모델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미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네, 즉 2D 혹은 3D로 표현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RNN이라는 모델은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예, 텍스트, 혹은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퀀스에 해당하는 모델,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기 위한 그런 모델이고, LST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 LSTM이죠. RNN 모델과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 같은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다른 이제 요소들을 갖는 그런 모델입니다. 둘 다 어쨌든 텍스트 혹은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또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는 개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리고 그런 모델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리큐티드 볼츠만 머신, RBM 같은 이런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찾는 그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면 이것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우리는 이 장에서 딥러닝 일반적인 그냥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갖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야기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럭처들 중에서 특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 개념적으로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어떤 원리로 학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짧게 좀 살펴보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개념으로 얘기하면 히든 레이어가 세개가 있죠. 그런데 이제 3개 이상 뭐 5개든 10개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풋 X로부터 아웃풋 Y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흔하게 쓰는 로스 펑션은 보고 거기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어서 각각의 레이어에 있는 뉴런이 내는 아웃풋을 우리가 여기 A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뉴런이 내는 아웃풋이 A1, 그 다음 A2, 그 다음 A3, 그 다음에 A4. 죠 인풋을 우리가 A0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3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A2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죠. A2에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한 합을 우리가 G라고 했을 때 네,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 예컨대 시그모이드를 적용시켜서 레이어 3의 아웃풋이 결정되죠. 네, 그래서 위에 G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레이어에 각각의 웨이트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이 내는 아웃풋은 시그모이드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아웃풋이 계산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보통 흔하게 쓰는 것이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을 써서 이제 인풋의 웨이티드 썸인 G로부터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마지막 단계의 아웃풋들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시그모이드 함수로서 이렇게 생긴 거였죠. 네. 처음에 우리가 퍼셉트론을 얘기할 때는 아웃풋이 어떤 스레이숄드를 넘어가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엔 0. 이렇게 표현하면 스텝 펑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뭐 사인 함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을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인 시그모이드로 대체를 우리가 했었고 네, 이걸 이제 미분하게 되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한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생겼다고 앞에 얘기했죠. 네, 여기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그이 미분값이 0에 가까운 값이 되면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곱해지면 굉장히 많은 레이어일 때 학습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네,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렐로라는 함수인데 이건 rectified linear unit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함수는 네, 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뭐냐면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이 결정될 때 네, 아웃풋은 그냥 인풋과 같은 겁니다. 네, 0이 인풋이 0보다 클 때는 이 부분이죠. 인풋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제로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여기 0과 x 중에 맥스 값을 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렐로 함수를 적용했는 경우에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분하면 그냥 0이고, 이거 미분하면 그냥 1이죠. 네, 따라서 렐로 함수를 미분한 것은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즉, 양수일 때는 미분값이 1이고, 음수일 때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분한 값, 이 항이 이제 레이어가 많아져서 여러 번 곱해지는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2를 여러 번 곱해도 1이니까. 그죠? 네, 렐로 함수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고 앞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이제 끝에 보면 소프트맥스가 있죠.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K-웨이 클래시피케이션, 즉 K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앞서 우리가 뭐 숫자 인식할 때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 그런 것처럼 이제 K웨이의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K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우리가 인풋 이전 단의 인풋으로부터 웨이트를 곱해서 이 G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G 값으로부터 최종 아웃풋을 결정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0 또는 1로 가는 그런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소프트맥스 함수는 i번째 아웃풋이 이렇게 정의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만약에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G1, G2, G3가
인풋 곱하기 웨이트로 계산이 되면 최종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y1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냐 하면 2의 g1, 2의 g2, 2의 g3 분의 2의 g1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네, 밑에 그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풋 곱하기 웨이트의 그 sum 한 값이 네, 첫 번째 아웃풋에 마이너스 2.8, 그 다음 0.8, 그 다음 0.2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각각의 값에 익스포넨셜 취하면 0.05, 2.3, 1.3 이런 값을 가지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전체 분의 각각의 익스포넨셜 값으로 이제 소위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단위처럼 0.01, 0.6, 0.3 이런 값을 갖게 되는데 네, 이 보면 네, 합해서 1이 되도록 값이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로 얻어진 최종 아웃풋의 값은 예컨대 이 그림에서는 세 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Y2의 확률 값이 63%의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가 되는 그런 아웃풋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출력층은 항상 소프트맥스, 아까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 그랬죠. 로스 함수도 다양하게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소프트맥스 함수 고정은 아니죠. 자,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정의했을 때 어, 이제 학습을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되는 게 어떻게 표현되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에서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소프트맥스로 얻어진 이제 아웃풋이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로스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역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즉, 그 y가 0이냐 1이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로스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이것은 y가 1 또는 0인데 p라는 것은 y 값이 1인 확률을 지금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건 y가 1일 때는 로그 p, 어, 그다음에 y가 0일 때는 그 로그 1-p로서 y가 1일 때 1일 확률, y가 0일 때 0일 확률을 가지고 로그를 취한 값을 지금 나타내게 되죠. N-웨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N개의 아웃풋에 대해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Y가 이제 주어진 정답 값이고 Y hat은 이그 모델에 의해서 추정되는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핫 표현을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답이 두 번째 클래스다 여러 개 중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두 번째만 1이고 나머지 0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소프트맥스에서 우리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 얻어지는 값이 뭔가를 따져보면 네, 정답이 아닌 것이 다 0이니까 정답인 것만 남기고 그거에 해당하는 예측값의 로그를 취한 값을 곱한 것이 로스가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네, 이런 값을 갖게 되죠. 네, 즉 정답이 1일 때 예측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로스는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로스 함수가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로스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각각의 파라미터의 적절한 변화량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계산하려면 이 로스 함수를 미분을 해야 될 텐데 네, 앞으로 또 잠깐 돌아갔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에러를 나타내는 함수를 특정한 파라미터로 미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인 룰을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예를 들면 이 어, 인풋의 웨이트를 곱한 선형합을 G라고 했을 때 예, 그 G로부터 네, 아웃풋이 얻어지는 과정이 이제 소프트맥스였고 이 경우에는 뭐죠? 시그모이드였고 소프트맥스로 정의됐을 때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로 우리가 로스를 정의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로스 정의된 이 로스 함수를 바로 그 g라는 어떤 값에 대해서 미분한 양을 우리가 계산함으로써 그거로부터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수식을 이제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어, 이렇게 실제 값과 그러니까 정답과 모델이 내는 아웃풋의 차이로 이런 간단한 항으로 표현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계산하는 과정을 요 다음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좀 써놨는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스를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고 우리가 1차적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미분값입니다. 네, 요걸 계산하는데 요 예측값이 소프트맥스로 계산된다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 소프트맥스를 미분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 앞에서 먼저 지금 따져본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했을 때 y 곱하기 1-y 형태로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죠. 네, 소프트맥스 함수가 그러니까 인풋의 선형합인 g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각각의 y 값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거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전에 시그모이드를 미분했을 때처럼 한번 여기서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G값으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두 개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좀 다른 이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선 먼저 I와 J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I 번째 그 아웃풋 값을 I번째 G값으로 미분하는 경우에는 지금 i번째 y 값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소프트맥스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분모는 모든 아웃풋 단의 2의 지승 값이고 여기 위에 분자에 gi에 해당하는 exponential 값이 이렇게 있는 것이 I 해시 될 텐데 요걸 gi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네, 우리가 참고로 2의 x 미분하면 2의 x고 어떤 함수 두 개의 곱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한 걸 이렇게 곱하는 이런 식의 미분을 진행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대로 이거는 분모 곱하기 분자분의 1 이런 형태니까 처음에 분모를 미분한 것 그냥 2의 지승이죠. 곱하기 시그마 2의 지승분의 1 그래서 제곱분의 시그마 2의 지를 갖다 붙인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 건 그냥 쓰고 분모분의 1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분의 안에 있는 부분을 미분해야 되는데 지금 2의 G1, 2의 G2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2의 GI에 해당하는 GI라는 항으로 미분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제로가 될 테고 2의 GI 승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미분값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남을 거.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네, 그리고 이걸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두 파트로 나눠서 써보면 네, 시그마 EH 분의 EHI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오른쪽 부분 시그마 EH 제곱분의 시그마 EH 마이너스 EHI. 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식을 조금 정리하면.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시 소프트맥스 함수에 해당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yi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이 1-yi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했을 때와 비슷하게 식을 정리한 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i와 j가 다를 때는 예를 들어서 gi로 미분하는데 우리가 yj를 gi로 미분한다 그러면 yj는 분모가 이런 거겠죠. 소프트맥스 함수의 분모가 gi가 들어가 있는. 네, 위에서 똑같이 미분하면 네, 분자에 해당하는 EHI라는 항은 GJ라는 항은 GI로 미분하면 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 미분하고 나머지를 곱한 것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두고 위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항이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두 개의 항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면 네, 둘 다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에 해당하는 모양이 됐죠. 그래서 y hat 곱하기 그러니까 yi hat 곱하기 yj hat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g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네, i와 j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이런 형태 또는 두 개가 같지 않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된 로스를 내가 g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네, g에 대해서 미분하면 yj라는 것은 데이터에 주어진 값이죠. 네, 이건 상관없고 로그 y 햇을 미분하면 되는데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네, 따라서 여기 y 햇 분의 1이 나오고 안에 있는 y 햇을 이제 g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한 거죠. y 햇이 뭐냐면 g의 소프트맥스 함수니까 소프트맥스 함수를 미분해 봤더니 인덱스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하는 거죠. 그대로 여기다 씁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미분한 것은 보니까 네, GI로 지금 미분하고 있는데 같은 인덱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항이 되고 다른 인덱스를 갖는 Y에 대해서는 이런 항이 된다 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 네, 요거 없어지고 yi 곱하기 yi hat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거 없어지고 yj와 ya 햇의 썸인데 지금 다른 경우의 썸이죠. 앞에 것은 두 개가 같은 경우고 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 i와 j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i와 j가 같은 경우인데
네, 이걸 전체를 하나로 이제 묶어 쓸 수가 있겠죠. 제일 마지막 시그마가 있는 것은 전체 중에서 i가 아닌 것만을 합한 거고, 네, i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항에 있으니까 이 전체를 합하면 전체에 대해서 yj 곱하기 yi의 햇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 항은 모든 아, 아웃풋 y에 대해서 합한 거니까 네, 이것이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에서는 합한 게 모두 1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yi 플러스 y hat i를 얻게 돼서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로스 함수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로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무슨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손으로 따라가면서 해보면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로스를 g에 대해서 이제 미분했을 때 이렇게 간단한 항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세 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내가 분류하려는 그런 모델에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데이터는 y 값이 네, 이렇게 나왔다. 이것의 의미는 답이 이제 첫 번째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 0, 0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모델이 내는 아웃풋이 y hat이라는 것이 0.7, 0.2, 1 이렇게 나온 경우, 예, 또 밑에는 이것은 정답이 y2다. 두 번째 클래스다. 이 데이터는. 그랬을 때 정답은 0, 1, 0이 나온 것이 이제 정답일 텐데 똑같이 만약에 예측값 아웃풋이 0.7, 0.2, 0.1이 나왔다면 로스와 에러항을 한번 비교해 보면 로스는 어떻게 되냐면 예, 크로스 엔트로피로서 정답 해당하는 y 곱하기 로그 y 햇 로그 마이너스 로그 0.7이 되겠죠. 이 부분만 지금 로스에 계산이 될 테니까 밑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 마이너스 로그 0.2가 돼서 위에 거보다 아래 것이 로스가 훨씬 큰 거죠. 즉 위에 것이 정답에 더 가까운 거고 아래 것은 정답과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가 로스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그 결과에 해당하는 에러 양을 우리가 따져보면 예, 정답 y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웃풋 y 햇과의 차이를 보면 y1에 대해서는 정답은 1인데 0.7을 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0.3 즉 Y1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0.3만큼 증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Y1을 가지고 보면 정답은 0인데 0.7이라는 아웃풋을 내고 있으니까 Y1은 마이너스 0.7 이만큼 감소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네, 각각의 Y1, 2, 3에 대해서 이런 차이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모델에서 에러를 나타내는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단에서의 에러를 지금 나타내는 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지금 여러 레이어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제일 바깥에 있는 레이어의 가중치 파라미터부터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네, 요런 웨이트에 대한 로스 함수의 변화량 미분을 해 보면
이것은 로스를 G 값으로 미분한 다음에 G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네, 로스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우리가 방금 계산한 요 값이 되는 거고, G를 W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네, G는 W 곱하기 A죠. 따라서 W에서 미분하면 A 값이. 네, 오른쪽에 A와 W와 G와 관계를 다시 한번 여기 써놨습니다. 그 전단에 W 지금 K-2라고 표현된 것,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로스 함수의 이 파라미터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체인 룰레이에서 로스를 A로 미분하고 A를 다시 G로 미분하고 G를 다시 W로 미분하면 되는데, 네, G를 W로 미분하면은 인풋에 해당하는 A가 등장할 테고, 자, 요 앞에 부분은 A는 G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함수 같으면 그것의 미분항이 여기 들어갈 거고. 네, L을 A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우리가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네, 로스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리고 G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해당하는 레이어의 웨이트. 네, 그래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앞서 우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 그레이디언트를 체인룰을 써서 쭉 계산한 것과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레이어가 더 있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전에 또 웨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네, 마찬가지로 이 웨이트에서 변화하는 양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제일 바깥단의 요 에러에서부터, 네, 그것이 웨이트가 곱해져서 합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파되는 그런 이제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자, 우리가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갖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약 rectified linear unit을 쓰고, 아웃풋은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각각의 클래스의 probability를 나타내도록 하고, 최소화하려는 로스 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겠다 하면은, 네, x가 주어지면 그거로부터 y 해시 계산되죠. 정답은 y라고 주어져 있을 겁니다. 앞서 우리가 미분한 것과 같이 제일 마지막 단에서의 그레디언트는 간단하게 우리가 주어진 값과 예측된 값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전단의 웨이트가 각각의 에러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가 제일 바깥단의 에러를 나타내는 양에 연결된 웨이트들을 곱한 양으로 결정이 되고, 네, 그것이 또 그 전단의 웨이트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할 때는 그레디언트는 이것이 또 각각의 웨이트 곱해진 그 양만큼 또 에러가 정의가 됩니다. 네, 이 계산을 이제 반복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거 똑같은데 다만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에 미분을 한 이 항이 계속 곱해져 나가는 것이 빠져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렐로를 쓴다면 그렇다. 계속 곱해지는 부분이 여기 이제 나타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바깥에 가장 단순하게 표현된 이런 에러에서부터 이것이 이전 단의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면서 계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델타를 위와 같이 정의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웨이트의 인풋 값을 곱한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파라미터 변화를 계산하는 양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계산을 할 때는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다 해서 어떤 특정한 우리가 함수의 인풋들이 있고 여기에 어떤 계산들이 수행돼서 이 연달은 계산이 진행될 때 제일 바깥에서부터 그레디언트의 양이 예, 어떻게 요 각각의 계산 과정에서 어, 이제 전달이 되는 계산이 되는지 그거를 정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각각의 그 계산 유닛들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되면서 계산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만 일단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호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멀티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그것에서 이런 그 역전파의 그레디언트 계산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걸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제 해서 좀 돌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한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 과정을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모델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지고 학습이 진행되는 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아마 그 수식을 써가면서 그 코딩 부분을 작성하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없을까요? 네, 그럼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들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뭐 소프트엑스라든지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그냥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만 쭉 많아졌을 때 물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소프트맥스 함수나 그다음에 로스 펑션을 조금 앞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정의했지만 결국은 이제 같은 그런 형태의 그 그레디언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다른 그 구조를 갖는 모델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CN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음, 이 CNN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이미지, 그러니까 비주얼한 인풋에 대한 인식, 분류 이런 걸 하는데 사용되는 모델인데 이 그 동물의 뇌에서 비주얼한 그 인풋을 처리하는 그 메커니즘과 관련돼서 어떤 하나의 실험 결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휴블과 위젤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연구를 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1980년대에 노벨 생리학을 이제 이분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 연구 내용은 이 사람 또는 동물의 뇌에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관한 그 연구인데 이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그림에 고양이가 있죠. 눈앞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이제 비추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면 이 눈을 통해서 망막을 자극하고 어떤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되는데 뇌에 이제 보통 그 비주얼 코텍스라 해서 뇌 뒷부분에 시각적인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될 텐데 거기 있는 뉴런 혹은 뉴런의 집단에 대해서 어떤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는지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예를 들면 고양이 앞에 이렇게 뭐 가로로 이렇게 밝은 빛을 쬐고 혹은 어떨 땐 세로로 밝은 빛을 쬐고 이런 것을 이제 해보면서 어떤 반응이 있나를 본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뇌의 그 특정한 부분에서는 특정한 패턴에 반응을 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신호를 처리하는 뉴런의 어떤 부분은 예컨대 세로줄이 보였을 때 강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것은 가로줄이 보였을 때 또는 어떤 건 대각선이 보였을 때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뇌에 굉장히 많은 뉴런이 서로 연결돼서 뭔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중에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는 특정한 패턴을 인식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 그것들이 조합을 해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CNN이라는 것은 약간 이런 원리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어, 이미지 정보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CNN이라는 것은 Deep Neural Network의 어떤 특별한 한 종류, 특정한 구조를 갖춘 걸 말하는데 보통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미지로부터 어떤 이미지의 특징들을 이제 뽑아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게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CNN 구조라고 봅니다. 예,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인풋 X에 대해서 우리가 KUA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보죠. 그럼 Y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로우 픽셀 값들이 그대로 인풋으로 들어와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히든 레이어에 연결이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결정하도록 이런 구조를 택한 다음에 이걸 데이터로부터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가면서 트레이닝을 해서 적절한 파라미터를 설정한 다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내도록 학습한다 이거예요. 잠깐 돌아가서 보면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픽셀 값이 들어오고 히든 레이어 그 다음 아웃풋 레이어로 연결된 파라미터들을 학습한다 이런 거였고 이 안에 연결 관계를 보면 네, 모든 뉴런이 모든 이전의 뉴런들과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풀 커넥션이 돼 있다. 네, 그런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로우 인풋을 그대로 받아서 파라미터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풋으로부터 어떤 적절한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서 네, 그거로부터 학습을 수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개념을 구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시각적인 정보 처리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미지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걸 그대로 입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컨대 이 이미지의 가로 부분은 어디 어디 있고 그죠? 세로 부분은 어디 어디 있고 이런 걸 좀 찾아서 이제 그
특징 값들을 인풋으로 해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겠다. 이런 개념이고, 네, 그걸 하는 부분이 이 앞단의 피처를 우리가 디텍트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그래서 컨볼루션에 의해서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잡아내는 부분이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특징들로부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앞서 얘기한 fully connected 된 신경망 부분을 적용시켜서 분류를 수행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볼루션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어떤 이미지로부터 그러면 이걸 어떤 특징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네, 그거로부터 우리가 최종적인 아웃풋을 결정한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특징들을 내가 잡아내면 될까를 사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딥러닝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지 않을 때도 이런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이 연구가 됐겠죠.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이미지에 세로줄이 어느 부분에 있나 가로줄이 어느 부분에 있나 대각선에 해당하는 패턴은 어디 있나를 찾아내서 그 특징 값을 기반으로 분류를 하겠다. 뭐 이런 말하자면 어떤 특징을 내가 얻어내면 되는지를 사람이 설계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CNN과 같은 딥러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바로 그런 어떤 특징들로 내가 어떤 특징들을 잡아낼 건가 하는 것까지도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특징을 잡아내고 그 특징 표현으로부터 학습을 수행하는 거에서부터 아예 이 부분까지 우리가 전부 다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얻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다 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럼 컨볼루션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고, 그럼 신경망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살펴볼 텐데, 우선 컨볼루션은 뭐냐면,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떤 리니어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인데, 네, 이걸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죠. G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G라는 함수는 어떤 임펄스가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큰 값이 나왔다가 점점점 이제 사그라드는 이런 이제 출력을 내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f라는 함수에 해당하는 어떤 입력이 위에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주어지면 이것이 누적돼서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 하는 것은 f와 g를 컨볼루션 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건데, 컨볼루션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하면 네, 하나의 함수를 뒤집은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쭉 겹쳐지는 면적을 차례차례 계산하면 네, 그것이 이제 컨볼루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지금 g라는 함수를 밑에 보면 네, 좌우를 뒤집었죠. 그리고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누적되는 값을 겹치는 부분에 적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f와 g의 컨볼루션을 표시하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2D 컨볼루션이란 건 뭐냐 하면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F가 있고 G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F 위에서 G를 쭉 움직여 가면서 F와 G의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한 값을 얻으면 그것이 F와 G의 2디멘셔널 컨볼루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와 G를 겹쳐서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 F에 10과 0으로 쭉 값이 써 있고 G에 1과 0,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죠. 네, G를 F에 이렇게 겹칩니다. 그리고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듯이 10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0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1 등등등 계산하면 그 결과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한 칸 싹 이동을 해서 또 똑같은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30이라는 값을 얻게 될 거고, 네, 요걸 또 한번 싹 이동해서 계산하면 또 그 다음엔 30이라는 값을 얻고 등등등. 2디멘저널이니까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끝까지 간 다음에는 네, 또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계산을 하면 0.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2차원적으로 지나가면서 겹치는 부분의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한 것이 2디멘저널 컨볼루션. 네, 그러면 여기서 얻어진 컨볼루션이 그럼 표현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요 각각의 이 숫자들이 어떤 이미지의 픽셀의 값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은 값일수록 밝은 픽셀, 낮은 값일수록 어두운 픽셀을 지금 표현한다. 그러면 위에 10과 0이 잔뜩 써져 있는 이 F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두운 이미지다. 네, G는 조금 더 작은 일부 부분인데 보면 왼쪽은 밝고 역시 오른쪽은 어두운 이렇게 세로로 구분되는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 G를 F에서 2디멘전하게 쭉 움직여가면서 얻은 결과는 FG의 컨볼루션 결과 이렇게 0과 30으로 표현된 이 결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다 생각하면 네, 양쪽은 어둡고 가운데가 밝은 이런 결과겠죠. 자, 이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F라는 이미지에서 G라는 패턴이 어디 있는가를 디텍트한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 G는 좌우가 구분되는 세로줄에 해당하는 어떤 패턴을 지금 나타내는 거고 이게 F 위에서 2디멘전으로 이동하면서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니까 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세로줄에 해당하는 패턴이 있는지를 컨볼루션의 결과가 나타낸다는 거죠. 즉,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에 세로줄에 해당하는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에 F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런 것이고 만약에 G가 지금 본 것과 같은 세로줄을 디텍트하는 패턴이라면 F 위에서 G를 컨볼루션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 네, 이것이 이미지의 세로줄 부분을 디텍트한 결과를 나타내고 네, 이것이 이제 소위 엣지 디텍션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이제 2디멘셔널 컨볼루션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컨볼루션 계산을 하고 싶은데 신경망 모델에서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죠. 2디멘셔널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신경망 구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앞서 그림으로 잠깐만 다시 갖다 다져오겠습니다. 자, 이미지의 픽셀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 레이어의 뉴런들이 풀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할 때는 풀 커넥션이 아니라 부분적인 커넥션이 있으면서 2D 컨볼루션 계산 결과와 같은 계산 결과를 그 다음 레이어에서 얻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5개의 뉴런에서 중간 그림에 3개의 뉴런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멀티 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이면 네, 이런 연결 관계가 있을 거고 이것이 이제 풀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네, 부분적인 연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세 개로부터 계산을 하고, 네,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세 개로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세 개로부터 계산을 하는 이런 컨볼루션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부분 연결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컬러로 빨강, 파랑, 뭐 초록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앞서 F에다가 G를 컨볼루션 한다 그랬을 때는 이 같은 값이 F에, 즉 이미지에 다 곱하기가 계속 되는 거죠. 네, 이 값이 부분 연결돼 있지만 각각, 그래서 요 웨이트가 이런 부분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각각 웨이트 레이 요 그림과 같이 부분 연결이 되도록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또 그 다음 돼 있을 거고, 밑으로도 어떻게 계산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어떤 값들이 정해지면서 이게 G의 역할을 할 텐데 아까 본 그것을 우리가 필터라고 이야기해요. 필터. 자, 그럼 여기 이미지가 있고 내가 만약 필터가 컨볼루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하는 계산 결과로 내는 거예요. 네, 2D 컨볼루션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계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부분적인 어떤 특징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 이제 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형태고 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CNN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고 파라미터가 어떻게 내용과 그 다음에 뭐 한번 그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지금 질문이 있었군요. 어, 네, 흑백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가 혹시 차이가 있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흑백 이미지라는 것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흑백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레이 스케일의 흑백 이미지인데 만약에 어, 컬러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다. 사실은 석장의 이미지가 하나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 G, B 채널에 이미지 그 데이터 정보가 있고 이게 합쳐지면 이제 컬러 이미지가 됩니다. 사실은 R, G 채널의 이미지는 뭐고 채널의 이미지가 각각 뭔지 그러니까 원래 그레이스케일, 흑백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미지에 비해서 곱하기 3의 데이터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